저희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던가 최신 AI 모델들은 전부 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등장했던 이런 이 RNN이라는 모델을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RN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트랜스포머가 등장하기 전에 사용되었던 자연어 처리에서 썼던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RNN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다루는 모델이었어요. 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등장하기 전에. 그래서 연속적인 시퀀스를 처리하기 위한 신경망이라고 돼 있는데, 연속적인 시퀀스라고 하는 게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시계열 데이터라고도 하죠. RNN이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다루는데, 언어도 순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글을 읽을 때 이전 단어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단어를 이해하잖아요. 이것도 순서가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언어라는 것도. 그래서 기존의 MLP,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랑 하살표로 이루어진 이런 단순한 신경망에서 이제 RNN으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MLP에서 비해서 RNN은 이러한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다루고요.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세 단계로 많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는 루프가 존재를 하고요. 이건 이제 루프가 존재를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루프로 안 그리고 이렇게 펼쳐서 그리기도 해요. 펼쳐서 그리기도 하는데 RNN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간 개념이 있어요. 시간 개념. 이걸 이제 타임 스텝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직역하면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T는 타임 스텝의 T예요. 그래서 타임 스텝을 T로 붙인 거고, 그럼 이게 T번째 시점에 입력이 들어가서 T번째 시점에 출력이 나온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루프로 구성하기도 하는데, 아니면 이렇게 펼쳐서 보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두 번 펼쳐졌을 텐데, 두 번 펼쳐졌을 때요. 근데 MLP랑 뭐 FFNN이랑 MLP랑 그냥 같은 뜻이죠. MLP랑 FFNN이랑 같은 뜻인데, 기존의 RNN 그림을 이제 찾아보시면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앞서 알고 있는 보통 기본 신경망인 MLP나 FFNN이랑 RNN은 기본적으로 단위가 다릅니다. 이 RNN을 지금 두 번 펼쳐진 건데, 이거를 MLP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RNN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입출력 단위가 벡터 단위입니다. 얘네 전부 벡터예요, 벡터. 벡터라는 건 이 안에 이제 숫자가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숫자가 여러 개 있다라는 거고, 그 말은 MLP라는 거는 여기 보통 동그라미 하나가 숫자가 한 개예요. 숫자가 한 개예요. 이게 숫자가 한 개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숫자가 여러 개니까 얘랑 얘랑 이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동격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전부 벡터 단위고 MLP라고 하는 거는 동그라미가 이게 숫자 한 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RNN 그림에서 이렇게 누가 사각형으로 입출력 이렇게 그렸다고 했을 때 뭐 사람에 따라 이걸 동그라미로 그리기도 하는데 RNN에서 다루는 요 입출력이 여기 있는 요 MLP의 이 동그라미랑 같은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얘는 벡터예요. 벡터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여러 개를 가정하고 있고 저는 RNN의 입출력 단위가 만약에 벡터가 4차원, 2차원, 2차원일 때, 4차원, 2차원, 2차원일 때 그거를 MLP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MLP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표현하려고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같은 그림이다. MLP의 이 동그라미 하나가 이건 숫자 하나인데 얘는 이 안에 이제 숫자가 이제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RN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전에 처리된 것들에 대한 기억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 기억이 있는 이유는 요거 때문이에요, 요거. 이전 시점에서 온 이제 과거의 기억이 현재 시점의 기억을 계산할 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얘가 지금 같이 입력으로 들어오죠. 이전 시점에 있던 기억이. 그런데 우리는 요 이제 기억이 이제 은닉층의 값이었던 거고, 이게 은닉층의 값이었던 거고, 요 그림을 보면은 요 정보를 이제 요거 계산할 때 주고 있는 거죠. 요게 HT고, 얘가 이제 HT-1인 상태죠. 요게 되는 거고. 만약에 요걸 만약에 내가 지운다. 이거 지우면다 이러면은 지우면은 이거 이제 더 이상 RNN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수식에서 지운다라는 건 여기를 지운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만 살아남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일반 MLP랑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게 없으면은 일반 MLP랑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전 시점의 은닉층 값을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 은닉층 값 계산할 때 전달해 주는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RNN이 성립하는 거고요. 이 수식을 우리가 행렬곱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괄호가 이렇게 있고 괄호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전 시점의 은닉층 값에다가 가중치 행렬 곱하고 현재 시점의 입력에다가 가중치 행렬 곱해서 편향 더하면은 이렇게 현재 시점의 은닉층 값이 나오는 구조가 이제 RNN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그림에서는 현재 시점의 입력이랑 지금 은닉층의 값이 지금 차원이 4로 똑같잖아요. 네 칸이잖아요. 이 두 개는 같을 필요는 없어요. 칸이 같을 필요는 없고 이게 보시면 이게 칸이 다를 수 있다라는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잖아요. 사고 이인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둘 다 네 칸인데 원래 이게 두 개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달라도 됩니다. 이렇게 달라도 돼요. 그래서 이건 넘어갈게요. RNN이라는 게 있는데 RNN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언어 처리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입출력 단위는 보통 이제 벡터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NLP 자연어 처리에서는 입출력 단위가 이제 어, 일단 입력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단어가 벡터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RNN에 들어가는 거죠. 단어가 벡터가 돼서 들어가는데 이 단어가 벡터가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임베딩이라고 부르죠. 임베딩. 워드 임베딩을 해서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의 단어가 벡터가 돼서 이렇게 지금 RNN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뭐 출력을 우리가 이제 결정 지으면 되는데 출력을 뭘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푸느냐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단어마다 무언가를 분류한다 그러면 이제 NER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개체명이시. 이유는 조직 이름이고 리젝츠는 뭐 이거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젊어는 나라 이름이고 홀은 뭐 해당 없다. 이렇게 푸는 이런 게 NER이었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 RNN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퍼블릭 탄젠트 함수를 사용하는 이 RNN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현업에서는 잘 안 씁니다. 현업에서는 잘 안 써요. 성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RNN 은닉층의 이거 식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이 RNN은 우리가 현업에서 안 쓰고 여기 보시면은 식이 훨씬 복잡한 버전이 있어요. 식이 훨씬 복잡한 버전이 있어요. 보시면은 얘가 요 식 하나에서 뭐 식이 막 세네 개가 막 결합된 버전이 이제 은닉층 계산에서 쓰이도록 식이 되게 복잡한 버전이 있는데 이걸 이제 LSTM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배운 하이퍼블릭 탄젠트 함수를 하나 사용하는 RNN은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은닉층 계산할 때 식을 훨씬 복잡하게 만든 버전이 이제 LSTM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GRU라는 애도 있어요. 근데 이 둘 다 이제 기존에 앞에서 나온 걸 이제 바닐라 RNN 완전 기본 RNN이라고 하면은 이거 잘 안 쓰고 LSTM이나 GRU를 이제 현업에서 쓰는 거죠. 성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은닉층의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 식을 훨씬 복잡하게 한 버전인 LSTM하고 GRU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RNN을 또 이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데 RNN의 은닉층 위에 이제 은닉층을 쌓을 수도 있을 거고 이러면 이제 딥 RNN이라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양방향으로 할 수도 있어요.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데 양방향은 단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애랑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애를 이제 둘 다 활용하는 거를 이제 양방향 RNN이라고 합니다. 양방향 RN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입력이 주황색이 지금 저희가 원래 기존에 생각하던 RNN인데 X는 들어가서 다음 시점으로 가서 X2가 입력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또 다음 시점으로 가서 X3가 입력으로 들어오고 그럼 다음 시점으로 가서 X4로 입력으로 들어오고 원래 주황색 RNN만 있으면은 원래 우리가 앞에서 본 RNN인데 보시면 이게 역방향으로 가는 애도 이제 배치를 한 거죠. 역방향으로. 근데 배치한 건데 그럼 역방향으로 왜 배치했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Y3를 예측할 때 기존 RNN만 있으면은 얘는 주황색 RNN 관점에서 보면 X1, X2, X3 한 다음에 열로 예측하기 때문에 원래는 입력을 이제 Y3를 예측하기 위해서 X3까지밖에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초록색 RNN을 배치하면은 이제 역방향이죠. 이제 역방향 RNN인 초록색 RNN을 배치하면은 X4 읽고 X3 읽고 Y3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주황색만 있으면 그냥 우리가 원래 보던 RNN만 있으면 Y3 예측할 때 X3까지 밖에 못 보는데 이 초록색 RNN까지 하면 이제 뒤에서 오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양쪽 문맥을 고려해서 가운데 단어를 이제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시험지 같은 거, 국어 시험이나 영어 시험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막 글이 있고 이 빈칸이 있고 그랬을 때 이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영어 시험이나 국어 시험 보면은
빈칸 치우기 문제 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양방향 RNN을 비교하자면. 그리고 이 양방향인 채로 춤을 쌓을 수도 있겠죠. 양방향인 채로 춤을 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딥이 여기 다 있는 게 더 맞고 딥 바이 다이렉셔널 RNN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도 설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이제 푸는 게 이제 매니 투 매니 유형이라고 하는데 단어가 여러 개 들어가는데 단어가 여러 개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매니 투 매니 유형의 RNN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대표적인 게 개체 명식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RNN으로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RNN으로 할 수 있는 게 생성이라는 걸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문제가 이 번역이라는 거가 이제 대표적인 생성 문제 중 하나인데 생성과 관련된 게 이제 글쓰기잖아요. 생성이 글쓰기라는 건데 우리가 언어 글쓰기로 문제를 푸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GPT 같은 거, 챗GPT 대표적인 챗GPT가 이제 생성 모델이죠. 그런 거 이제 번역 이건 사실 모델 이름이 태스크 이름인데 GPT 뭐 번역 챗봇 챗GPT도 챗봇이죠. 뭐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이런 거. 뭐 최근에 요즘에 이제 오픈 AI에서 GPT-4V라는 게 나왔는데도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로부터 글을 쓰는 모델이죠. 어쨌든 이런 생성으로 푸는 문제들이 많은데 중에서 이제 좀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가 이제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번역. 번역이라는 거는 되게 역사가 오래됐는데 이제 1950년대에 하던 번역은 이제 룰 기반이었어요. 룰 기반. 이제 언어학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지금처럼 딥러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사과는 애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규칙을 만들어 룰 기반이 있었고 그다음에 1990년대 정도부터 이제 통계 기반으로 넘어요. 통계 기반으로 넘어왔는데 통계 기반으로 넘어요. 통계 기반으로 넘어 이제 이런 명사구가 등장하면은 주로 이런 뜻이더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통계 기반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딥러닝으로 이제 넘어게 되죠. 딥러닝으로 넘어게 되는데 딥러닝으로 넘어 성능 향상되는데 이제 2015년쯤 들어오는데 이때는 이제 RNN을 썼어요. RNN과 LST를 썼어요. 요즘엔 트랜스포머 쓰겠지만 보시면은 이제 번역기의 성능을 보는 건데 이제 2014년까지는 이제 통계 기반 번역기 가지고 통계 기반 번역기들끼리 싸웠는데 2015년에 딥러닝 번역기 등장하고 한 해 지나니까 바로 이제 딥러닝 번역기가 통계 기반 번역기를 이겨서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죠. 딥러닝 번역기가. 그러면 이제 딥러닝 번역기가 왜 잘 되냐 하면은 일단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워드 임베딩이 좀 주요할 수 있겠죠. 이제 교사라는 벡터와 선생님이라는 벡터가 이제 워드 임베딩 하고 나서 이게 워드 임베딩 하고 나면은 요 벡터랑 요 벡터가 이제 실제로 유사도가 높게 나와요. 이게 이제 임베딩이 의미를 반영하여 유사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통계 기반 번역기는 안에 여러 가지 모듈들이 이렇게 연계돼서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번역을 뽑아놓은 구조인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중간에 뭐 이거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뒤에도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여러 모듈들이 이제 결합돼서 돌아가는 모델들은 이 중간에 어느 하나가 문제가 돼도 번역문에 결국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막 여러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관리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근데 딥러닝은 이제 층을 쌓아서 학습하면은 예측한 거랑 실제 값에 대해서 오차 구하고 오차로부터 업데이트를 할 때 전체 다 업데이트 되니까 이 층을 쌓고 나서 학습할 때는 결국 한 몸이거든요. 모델 하나가 다 업데이트 되니까 이런 걸 이제 엔드 투 엔드 모델이라고 그냥 하나의 모델로 다 해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하죠. 트랜스포머 같은 거 가장 중요한 이제 어텐션이라는 기술이 들어오면서 성능이 더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RNN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이게 LM 이거 이제 줄여서 LM이라고 하죠. 이 LM이라고 하는 게 언어 모델이라는 거예요. 랭귀지 모델인데 이게 이제 개념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챗GPT 나오는데 얘네들도 이제 랭귀지 모델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랭귀지 모델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얘는 기본적으로 생성을 하는데 생성을 하는 모델이에요. 언어 모델이라는 거는. 그리고 생성을 하는 의미는 이전 단어들로부터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생긴 언어 모델을 생성하는 게 언어 모델을 말하죠. 챗GPT도 여러분들이 그 써보면
이 질문 던지면은 답변이 한 번에 완성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질문 던지면은 그러니까 글을 단어를 한 개씩 써가면서 글을 줄줄이 쓰다가 결국에는 답변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 답변할 때 실시간으로 단어를 하나씩 생성해서 글을 쓰잖아요. 그게 이전 문맥으로부터 단어를 한 개씩 생성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 걸 이제 랭귀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전 문맥으로부터 등장할 법한 다음 단어를 한 개씩 예측하면서 글을 쓰는 모델을 우리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트랜스포머 전에는 이제 챗GPT의 기본적인 아키텍처가 트랜스포머인데 트랜스포머 전에 쓰던 아키텍처가 이제 RNN이죠. 그럼 RNN이 글을 어떻게 썼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텍스트 데이터가 있었으면은 RNN에 그 데이터를 여기 학습 때 여기에 다음 단어를 이제 레이블로 줘요. 넥스트 워드를 레이블로 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원래 원문이 What is the pet cat 뭐 see the mat 뭐 이런 거였을 것 같은데 원래 우리가 가진 텍스트 데이터에서 what 다음에 will이 등장하고 will 다음에 더가 등장하도록 하면은 그러니까 다음 단어 자체를 여기 레이블로 두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문장으로 예시 들면은 I'm student라고 하면은 여기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입력으로 줘요. 여기 입력으로 주고 그리고 am a student를 여기다 이제 레이블을 주는 식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연결되는 이 단어들은 다음 단어 배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I am 뭐 스튜던트다 이러면 여기는 이제 am 스튜던트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문장 끝이다면 이제 끝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다음 단어를 여기다 이제 레이블로 배치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RNN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매번 예측할 때 이전의 기억력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얘가 학습할 때 what을 넣으면은 will이 나야 되고 what이랑 will이 나오면은 더가 나야 되고 what이랑 will이랑 더가 나오면은 캣이 나야 되고 what이랑 will이랑 더랑 펫이 나왔다면은 캣이 나야 된다라는 식으로 학습해요. 이거 매번 학습할 때마다 이전 문맥을 고려해서 학습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문장으로 보면 I'm a student라고 하면은 이게 am 스투하고 여기 뭐 종료 뭐 이런 뜻이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학습하는 거죠. I가 나오면은 M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I랑 M이 나오면은 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I랑 M이랑 어가 있는 스튜던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I랑 M이랑 어랑 스튜던트가 나오면은 이제 끝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때려박아서 학습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전 문맥이 주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이전 문맥에 맞는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로 동작하게 된다라는 게 이 RNN 랭귀지 모델의 학습 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챗GPT도 당연히 마찬가지인데 단어를 예측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들 AI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들을 이렇게 주어진 문맥을 기반으로 AI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들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예요,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알고 있는 단어가 10만 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북페이지가 10만 개다라고 하면은 이전 문맥이 주어진 상황에서 10만 개의 단어 중에서 여기서 확률이 가장 높은 게 하나 고르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캐시였다 하는 거죠. 이건 이제 학습할 때를 가정하고 얘 레이블이랑 묻혀고 있는데 학습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테스트할 때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레이블은 없을 거고 이전 문맥이 주어졌을 때 다음 단어 이게 여기가 뭐 10만이라고 하면은 10만 개 중에서 그냥 여기 이전 문맥으로 가장 그럴듯한 다음 단어 하나 고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걸 매 순간 반복해요. 매 순간 반복하면 글을 계속 쓰게 되는 거죠. 지처럼. 그래서 학습할 때는 이렇게 다음 단어를 레이블로 주어서 학습을 하고 실제 동작할 때 테스트할 때는 테스트 단계죠. 실제 테스트 단계에서 동작할 때는 예측한 거를 내려서 새로운 입력을 삼고 예측한 걸 내려서 입력을 삼고 다음 단어 예측한 거를 그때마다 계속 입력으로 넣어줘서 이거를 이제 반복하면은 글을 자유롭게 계속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RNN 랭귀지 모델을 배웠었고 그다음에 시퀀스 투 시퀀스로 가게 되는데 시퀀스 투 시퀀스는 기본적으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디코더 모델이라 그래요.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라 그럽니다.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번역기 만들 때 주로 쓰인 아키텍처예요.
번역기 만들 때 주로 쓰이는 아키텍처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인코더랑 이 디코더란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요즘에도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얘가 번역기를 우리가 만든다면은 인코더랑 디코더라는 두 개의 아키텍처가 있고요. 인코더랑 디코더라는 이 두 개의 아키텍처는 하는 일이 달라요. 인코더에 이제 번역하고 싶은 문장 넣으면은 번역하고 싶은 문장 넣으면 인코더는 이걸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 번역하고 싶은 입력 문장을 넣으면 이걸 이해를 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벡터 하나를 뽑아내고 이 벡터를 이제 전달하면은 얘가 이제 단어를 하나씩 생성하면서 번역문을 쓰는 거죠. 디코더는 하는 게 생성이에요, 생성. 번역하고 싶은 문장을 인코더에 넣으면은 이제 인코더 이해를 해서 이거를 디코더에 정보를 전달하면 디코더는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인코더에서 디코더로 전달되는 여기에 요거 또 이제 벡터인데 이 벡터 안에 내가 넣은 요 입력에 대한 정보가 여기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인데 시퀀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냥 문장을 넣으면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시퀀스가 어떤 순서가 있는 데이터니까 문장 투 문장 이런 데를 우리는 시퀀스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아키텍처로 보면 인코더 디코더리라고 하는 거죠. 하는데 이제 문장 투 문장에서 이걸 이제 인코더에 들어가는 디코더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문장을 넣으면 문장을 생성하는 게 번역기 외에도 많아요. 뭐 챗봇도 있고 뭐 번역도 있고 요약도 있고 뭐 더 많죠. 근데 이런 걸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인코더에서 주로 하는 게 이제 이해고 디코더에서 주로 하는 생성입니다. 생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기존에 RNN 기반의 번역기가 어떻게 동작했냐면은 이렇게 동작한 거예요. RNN은 기본적으로 단어를 한 개씩 입력받아요. 한 개씩 입력받습니다. 한 개씩 입력받아요. 그러면은 제가 인코더에 번역하고 싶은 문장을 넣으면은 저는 학생입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는 학생입니다. 순차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단어를 입력받은 다음에 이 정리된 거죠. 여기에는 이제 저는 학생입니다라는 이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 여기 이 정보를 우리 디코더가 이제 전달받으면 이제 얘가 단어를 이제 생성하기 시작하는데 참고로 이 디코더는 이거는 이제 LM이에요. 랭귀지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전 단어들을 바탕으로 다음 단어를 생성을 해야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EOC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시작해라는 의미의 이런 의미의 어떤 토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실제 단어의 의미를 게 아니라 그냥 뭐 시작해, 종료해 뭐 이런 것들 용도로 그냥 특별한 용도로 쓰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스페셜 토큰이라고 그러죠. 스페셜 토큰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스페셜 토큰. 얘는 어떤 실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용도가 정해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건 시작해 라는 의미의 스페셜 토큰이에요. 시작해 들어가요. 그러면 랭귀지 모델은 단어를 한 개씩 생성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얘가 생성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어 번역했고 내려. 그러면은 얘가 이 아이를 예측할 때는 얘는 저는 학생입니다. 시작해를 보고 아이를 예측한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여기 내려와요. 내려서 다음 시점에 입력으로 넣어요. 그럼 이제 전 학생입니다. 시작해 아이까지 했을 때 M을 예측하는 거예요. 다시 내려요. 그럼 얘는 이제 저는 학생입니다. 시작해 IM을 가장 적합한 다음 단어는 무엇인가 했을 때 이제 어를 예측한 거고 또 내려. 그러면 저는 학생입니다. 시작해 IM 보고 이게 단어 예측하고 또 내리고 전 학생입니다. 시작해 IM 스튜던트 보고 이제 종료해 해서 종료가 나온 거죠. 그럼 시작해랑 종료해. 여기서는 이제 같은 걸 썼는데 스페셜 토큰을 시작이랑 종료를 근데 뭐 다르게 쓰는 모델도 있고 같게 쓰는 모델도 있고 이건 설계자 마음입니다. 어쨌든 시작해 종료해를 사이에 있는 이 이전의 예를 이제 여러분들의 화면에 보여주면 이제 번역이 완성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자세히 보면은 당연히 입력은 이제 링돼서 RNN은 입력이 각각의 단어가 벡터화돼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임베딩이에요, 임베딩이고. 뭐 예측은 당연히 이제 여기 존재하는 모든 겹 중에서 그냥 겹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 강의 자료인데 제가 설명한 거 이제 다른 대학교 강의 자료로 보면은 뭐 더 이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바꿔봤는데 이걸 여기 이 부분 보면은 인코더 RNN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입력 문장을 이제 인코딩한 거다. 입력 문장을 인코딩한 거다라는 뜻이에요. 입력 문장을 인코딩한 거. 그래서 여기 요거는 이거 디코더에 전달되는 인코더의 맨 마지막에 얘는 결국에는 여기 번역을 하기 위해서 넣었던 이 입력 문장의 정보가 여기 다 들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디코더에 전달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요 얘기는. 그리고 인코딩 오브 소스 센텐스 입력 문장을 여기 다 이게 전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걸 디코더 RNN의 첫 번째 응립증 값으로 전달한다. 됐고요. 디코더 RNN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랭귀지 모델이다. 랭귀지 모델은 이전 문맥으로부터 단어를 생성하는 모델이죠. 그래서 시작해. 들어오면은 더 예측해서 내리고, 또 예측하고 내리고, 턴트 예측 반복하면서 계속 문장을 생성하는데 이게 시작해, 종료해. 그래서 종료해가 나오면은 여기까지를 이제 번역문으로 푸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이제 시퀀스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바로 트랜스포머, 바로 어테이션 메커니즘이랑 트랜스포머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코더 구조를 이제 봤어요. 봤는데 우리가 이제 RNN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우리 트랜스포머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트랜스포머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 뜻이 집중, 뭐 주목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풀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이 되는 정보를 찾아서 내 집중하겠다. 이런 걸 이제 어텐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의 처리 어텐션. 예를 들어서 감성 분석에서 어텐션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걸 이제 긍부정으로 예측하고 싶은데 긍부정 예측하고 싶은데 긍부정 예측하고 싶은 뭐 이제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기 위해서 물론 이 전체 문맥을 다 봐야 되겠지만 사실 존재만 봐도 긍정인 거 알고요. 실망 대명만 봐도 부정인 거 알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불륜을 때도 집중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알면은 긍정 부정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걸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죠. 번역기에서도 어텐션이 쓰이는데 번역기에도 어텐션이 쓰이는데 저희가 앞에서 설명한 모델은 어텐션 메커니즘이 안 들어간 거예요. 번역에서 어텐션이 쓴다 그러면은 입력 문장을 여기다 넣어요. 내부적으로 인코더랑 디코더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단어를 하나 생성할 때 우리는 사람은 번역을 할 때 번역을 이렇게 할 때 단어를 하나하나 선택할 때마다 이 단어를 쓸 때 하나하나 번역할 때마다 입력 문장을 다시 검토하면서 어 내가 지금 번역하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단어에 집중하는가를 보통 보죠. 그러면 이 I 내가 첫 단어 번역하려고 해. I라는 단어일 것 같다 해서 I라는 단어에 집중해요. 전원을 번역합니다. 두 번째 단어 번역할 때도 이제 입력 문장 다시 돌아가서 지금 문맥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단어는 어떤 단어가 번역되는 게 좋을까 했을 때 이제 굿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면은 여기다 조문을 넣는 거죠. 그다음에 또 다음 단어 이제 생성할 때 세 번째 단어는 뭐 할까 했을 때 이제 세 번째 단어를 스튜던트에 집중하면은 이제 학생 번역하는 거고 좀 봐서 네 번째 단어에 번역할 때 뭐 볼까 하면 여기 M 집중하면은 뭐입니다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번역할 때도 매번 단어를 이제 선택할 때마다 이전 문맥 봐서 내가 지금 어떤 단어를 집중을 해야 되는가, 어떤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를 보고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푸는데 어디 집중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본문과 질문이 주어졌을 때 정답을 찾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게 요즘에 레그라고 해서 레그와도 연관이 있는데 본문이랑 질문 주어졌을 때 이게 답을 적어야 되잖아요. 답을 적어야 되는데 문제를 본문하고 질문 주어졌을 때 답할 때도 이게 어텐션이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부엌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질문에 부엌이라는 내용이 있으니 본문도 부엌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추적을 해서 답을 찾아야겠죠. 다니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게 어텐션이 돼야 질문에 연관된 부분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텐션이에요.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요 인코더 디코더 모델은 원래 지금 요 구조는 지금 어텐션이 없는 구조입니다. 어텐션이 지금은 없는 구조예요. 어텐션이 없는 구조인데 요 구조는 이제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보면은 번역기에 RNN이 쓰이기 시작했다라고 적혀져 있지만 실제로 구글 번역기 여기 GNMT 이제 구글 번역기인데 구글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해서 구글 번역기인데 실제 이 구글 버리에 이제 논문을 보면은 이 논문 보면은 요 구조로 안 하고 요 구조로 하면 성능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어텐션까지 들어가야 실제 상용 번역기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텐션 정도는 추가적으로 가야 상용 번역기에 쓸 수가 있고 어텐션이 있고 없고가 성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구조는 지금 어텐션이 없는 구조인데
어텐션이 없는 단순히 인코더 디코더 구조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인코더에서 디코더로 전달되는 이 중간에 이 정보에 번역하고자 하는 문장의 정보를 여기 다 넣어야 되는데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모델이 설계될 당시에 내가 이 벡터를 내가 몇 칸으로 하겠다, 몇 차원으로 하겠다를 이제 모델 설계 당시에 결정하고 하는데 근데 요게 여기 입력 문장이 짧으면 여기 정보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기 입력 문장이 엄청나게 길다, 입력 문장이 엄청나게 길다 하면은 여기에 다 안 들어가요. 여기 칸이 이제 다 안 들어갑니다. 입력 문장이 길면은 다 안 들어가요. 왜냐면은 요 고정된 크기, 픽스드 사이즈 벡터기 때문에 사이즈 벡터기 때문에 이게 다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입력 문장의 정보가 여기 들어가고 디코더는 오직 입력 문장을 다시 볼 권한은 없어요. 요 구조에서는. 오직 이거에 이존해서 번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입력 문장이 되게 길면 여기 전부 다 안 들어갈 수도 있죠. 얘는 벡터가 고정된 사이즈니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고정된 크기의 벡터에 정보가 다 압축되면서 정보 손실이 발생한다. 우리가 이제 보틀넥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보틀넥이 발생한다라고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이유, 성능이 안 좋았던 첫 번째 이유, 어텐션 없을 때 성능이 안 좋았던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 RN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질적으로 장기 이중성 문제가 있어요. 장기 이중성 문제가 있어서 그냥 RNN 자체가 원래 기억력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입력 문장이 지면은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은 장기 이중성 문제가 있습니다. 별로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 모두 이전 번역문을 생성해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번역 성능이 안 좋았던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RNN 자체가 원래 입력 문장이 길어지면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다. 성능상 이슈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정리하면은 기존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 왜 어텐션이 들어와야 했냐면은 has to remember the whole sentence 그러니까 RNN이 그냥 기억력이 원래 안 좋아요. 이분이도 LSTM, GRU, LSTM과 GRU가 원래 LSTM, GRU가 기존의 RNN이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도입한 거였는데 이걸 도입하더라도 여전히 성능은 뭐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픽스드 사이즈 레프레젠테이션 can be the bottleneck. 이 픽스드 사이즈니까 여기 입력 문장 길어지면 여기 전부 다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은 저렇게 번역 안 해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사람이 번역하는 거랑 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어텐드 하면서 번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번역할 때 제가 이거 번역 쓸 때 입력 문장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이거 번역할 때는 요 단어의 번역이니까 M의 번역이니까 이 전체 문맥에서 M이 가진 의미를 고려해서 이걸 번역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게 사람의 번역인데 지금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는 얘는 여기 번역할 때 입력 문장에 전혀 접근 못하고 입력 문장에 대한 정보를 여기 그냥 일종의 요약해 놓은 이거 가지고 그냥 번역하는 거잖아요. 입력 문장을 다시 볼 권리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어텐션이 없으면. 그래서 사실 사람은 저렇게 번역 안 하는데 얘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번역하는 거는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입력 번역자는 문장을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번역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번역하고자 하는 문장을 주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한 1분 정도 주는 거예요. 1분 정도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1분 뒤에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할 때는 제가 이걸 지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암기를 해놨다가 이 문장이 어떤 내용인지 암기해놨다가 번역문을 생성해야 돼요라고 하는 거랑 비유하자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 그냥 기억해놓고 임용 문장의 정보를 기억해놓고 이거에 이전해서 번역을 하는데 이게 짧으니까 여러분들한테 1분 암기 시간을 드리고 1분 뒤에 제가 이거 지울 테니까 번역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I am a student는 누구나 다 암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입력 문장은 엄청나게 긴 게 있어요. 뭐 엄청 긴 거를 이제 1분 드릴 테니까 암기해보세요 하고 암기를 시킨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 지워요. 다 지우고 이제 암기한 거 바탕으로 번역문 작성해 주세요 하면은 이제 번역문을 작성하기 앞서 이거 1분 동안 다 암기 못했으면 어차피 번역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암기 다 못했으면. 그러니까 이게 픽스 사이즈 레프레젠테이션이다 보니까 입력 문장이 길어지면은 이게 다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차이가 심해지는 거예요. 기억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하자면 그런 건데 사람은 누가 그렇게 암기하고 입력 문장 다 지우고 번역을 하는 사람은 없죠. 사람은 번역할 때 이게 번역하는 내내 입력 문장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이거 번역할 때는 여기 스튜던트 번역해야지 이런 식으로 매 순간 입력 문장의 각 단어를 비교하면서 번역을 하죠. 그래서 사람은 번역 안 하는데 지금 구조는 마치 잠깐 암기 시간 주고 입력 문장 다 지우고 번역하라는 것처럼 그냥 한정된 기억력에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람의 번역과는 좀 다르니까 원래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하는데 지금 구조는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BLE 스코어가 이제 번역 성능을 측정하는 그래프인데 이 보시면은 이게 문장이 번역하고자 하는 문장의 길이가 한 20 정도 됐을 때는 20 정도 될 때는 길이가 20 정도 됐을 때는 이 정도 스코어가 나오는데 이게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수직학합니다. 어, 임- 처리해야 하는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번역 성능이 저하되더라라는 거죠. 이래서 이제 어텐션이라는 게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텐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키랑 밸류라는 요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키, 밸류 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되는데 파이썬 자료형 딕셔너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파이썬의 자료형 딕셔너리 생각하면 키와 밸류가 이제 매핑되는 구조란 말이죠. 매핑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키와 밸류가 이제 매핑되는 구조가 파이썬의 딕셔너리 구조인데 이게 어텐션 메커니즘에서도 이게 그래요. 우리가 어텐션이라는 걸 이해할 때는 항상 QKV가 있음을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QKV가 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각각은 퀄리티 밸류라고 합니다. 각각은 퀄리티 밸류라고 해요. 그래서 어텐션이라고 하는 연산은 주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쿼리가 키와의 각각의 키와의 유사도를 겁니다. 키와 밸류는 쌍인데 이게 여러 개 있는 거죠. 여러 개 있는 쌍이에요. 키와 밸류의 쌍이 여러 개 있습니다. 쿼리가 키와의 유사도를 구해요. 유사도를 구하면은 이 유사도는 일반적으로 이 각각의 유사도는 키가 여러 개 있지만 각각의 유사도는 총합을 보통 1을 유지시킵니다. 총합은 1. 총합은 1로 유지시키고 예를 들어서 커리어 키원 유사도가 0.2 이게 0.3이면은 키2의 유사도가 0.3 키3의 유사도가 0.4 이게 보통 총합은 1이 나오도록 합니다. 각각의 유사도의 총합은 그러면은 유- 그리고 네 잠깐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마이크를 뺐다 꼽았어요. 0.2, 0.3, 0.5 이게 각각의 밸류에다 곱해줍니다. 곱해주면은 밸류들이 각각의 유사도가 이제 곱해지게 될 거고 그럼 밸류 값들이 바뀌겠죠. 이거를 다 더해줍니다. 다 더해주면 우리는 이게 어텐션의 최종 결과물인 어텐션 밸류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텐션 메커니즘의 기본적으로 이제 연산 과정인데 우리가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이 어텐션을 도입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커리는 t 시점에 디코더의 벡터고 t시점의 디코더의 벡터고 t시점의 디코더의 벡터고 인코더 키와 밸류는 이제 모든 시점에 모든 시점에 인코더의 벡터예요. 모든 시점에 인코더의 벡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저희가 번역을 해야 돼요. 번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SUIS가 들어와서 이 다음 단어를 이제 번역을 할 차례요. 번역할 차례면은 여기 보통은 여기 있는 이 은닉층의 값을 출력층으로 보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쓰기로 하면은 이제는 이제 인코더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입력 문장을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입력 문장을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데 그럼 보면은 여기 얘가 지금 이 디코 세 번째 시점에 은닉층 값이요. 세 번째 시점에 은닉층 값이고 은닉층 값인데 지금 원래는 이렇게 해서 T번째 시점에 디코더의 은닉층의 값이요. 값인데 일단은 이제 90도 회전을 시켜요. 90도 회전. 90도 회전을 시킵니다. 90도 회전을 시키는데 보통 이렇게 90도 회전하면은 이걸 이제 대문자 T를 트랜스포스라고 하는데 벡터를 눕혔다라는 뜻이요. 벡터를 눕혔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스에서 벡터를 90도 회전시켰다라는 의미에서 대문자 T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은 왜 대문자 붙여서 90도 회전을 시켰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연산할 건데 어, 인코더에 있는 보시면은 키라는 거는 모든 시점에 인코더 셀의 은닉 상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코더에 있는 각 은닉 층값
i가 들어왔을 때, m이 들어왔을 때, 어가 들어왔을 때, 스튜던트가 들어왔을 때 각각의 연립증 값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우리는 이제 90도 회전한 이유는 우리는 여기 내적을 할 거예요. 내적. 두 벡터의 곱. 네, 원래 두 벡터의 곱을 할 때는 하나는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눕힌 건데 내적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내적해서 이제 우리는 유사도 내지는 이제 연관도 유사도라고 하기도 하고 연관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지는 연관도를 이제 구할 거예요. 구할 건데 그러면은 구할 때 얘랑 H1이랑 곱해요. 그러면 이제 곱한 값이 나오겠죠. 각각의 곱한 값이 나왔을 건데 내적을 하면은 뭐 여기는 이제 i라고 한 거는 이제 얘네들 각각 곱할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얘를 컬이라고 얘를 키라고 할 겁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때 커리를 계산할 때 각 커리와 뼈의 유사도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유사도를 이렇게 구해요. 그럼 요 과정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사도가 원래는 단순 내적했다고 해서 총합이 되지 않거든요. 이거 각각 곱하면은 이거 값이 4개 나올 건데 이 총합하면 1 아니에요, 원래. 독립적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 4개의 값에다가 적용을 시켜버리면은 총합이 바뀌겠죠. 총합이 1이 되겠죠. 소프트맥스 함수가 뭐죠? 소프트맥스 함수는 벡터를 넣으면은 벡터를 뺐는데 이때 이거를 이 벡터의 총합을 1로 바꿔주는 함수가 있었어요. 소프트맥스 함수가. 그러면 이제 총합이 1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0.7, 0.2, 0.07, 0.03 이렇게 했다고 해보죠. 총합이 1이 됐어요. 됐으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각각의 연립지원 값을 또 복사를 해서 H1, H2, H3, H4를 또 준비해놔요. 이게 복사해놔요. 그러고 나서 각각의 유사들은 곱해줍니다. 이게 0.7이었잖아요. 0.7은 여기 이 위치에 있던 H4랑 곱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는 키어 밸류를 똑같은 걸 쓸 거예요. 모든 시점에 인코더 셀의 연립층의 값을 쓸 거라서 여기서는 각각의 밸류도 원익층 값이기 때문에 이게 각각 곱해줍니다. 각각 곱해줘요. 주면은 이제 H1, 2, 3, 4의 값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게 0.7이면은 얘는 값이 한 70% 살아남게 0.7 정도 살아남을 거고 이거 예를 들어서 0.1이라고 하면은 얘는 10%밖에 안 살아남아요. 값의 비중이 낮아지는 거고 얘는 값의 대부분을 보존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얘네들을 전부 해요. 전부 다 더하면은 어텐션 밸류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커리어 키아의 유사도를 구해서 각각 반영해 준 다음에 다 더하는 걸 어텐션 밸류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나오는 어텐션 밸류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우리가 어텐션 없을 때는 얘로 그냥 다음 단어 예측한 건데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쓰게 되니까 이제 얘도 같이 전달해서 이걸로 예측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한 거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번역을 했고 다음 단어를 번역해야 되는데 내가 다음 단어를 번역한다고 했을 때 나는 여기 인코드의 입력 단어 중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참고해야 되는가를 본 거예요. 지금 모테이션 메커니즘 참고해야 되는가. 지금 이게 사실 이게 I의 번역이고 이게 M의 번역이라서 원래 여기 스튜던트의 번역 단어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스튜던트의 번역 단어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연관 누가 했을 때 지금 스튜던트가 높게 나온 거죠. 이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어텐션 메커니즘이 이렇게 학습이 될 거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 원래 여기 언어에서는 어떤 벡터라는 거는 원래 의미가 유사하면은 유사도가 높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 지금 스튜던트라는 단어를 말하기 직전이에요. 말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코더에서 입력으로 스튜던트가 들어갔을 때 얘랑 이제 임의적으로 연관 관계가 높게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매 시자 지금 번역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인코더를 참고해서 내가 지금 번역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내가 이 모든 단어들을 다 참고할 건데 어떤 거를 많이 보고 어떤 거를 적게 볼 것이냐를 고려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어텐션 밸류를 우리가 참고해서 번역을 다음 단어 선택을 하는 게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출처의 벡터를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걸 컨캐트네이트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요거를 다음 입력으로 바로 쓰기보다는 보통 가중책렬을 한 번 더 곱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논문 보면은 연결하고 나서 가중책렬 한 번 더 곱해준 다음에 이거 나온 걸로 그제서야 다음 단어 이제 출력층으로 구돼서 해보네요. 보통 컨캐트네이트 하면은 물론 이걸로 이제 출력층 바로 보내도 되겠지만 컨캐트네이트 하면 보통 가중책렬 한 번 곱해줘서 값의 정리를 한 번 해줍니다. 논문 보면은 가중책렬 한 번 더 곱한 다음에 이제 예측을 하긴 했어요. 요게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이다. 이거 어테이션 메커니즘을 충분히 잘 학습하면은 이렇게 어순이 바뀌는 것도 잘 찾을 수 있다. 이거 영어고 이게 이제 불어죠. 불어인데 보시면은 영어에서는 어, 유러피안 이코노믹 에어리어인데 유러피안 이코노믹 에어리어인데 불어에서는 존 이코노믹 유러피안에서 이 어순이 완전히 정반대요. 이 정반대인데 어테이션 메커니즘이 잘 학습이면 아까 구했던 그 유사도 계산 있잖아요. 그 유사도 계산한 걸 시각화했을 때 어순이 얘는 에어리어가 여기 세 개 단어 중 맨 뒤인데 얘는 존이 맨 앞이잖아요. 그래도 얘가 연관이 있다는 걸 찾아내요. 어순이 바뀌는 것 정도는 잘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어테이션 메커니즘이 충분히 잘 학습되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어테이션 메커니즘을 뭐 바다나 어테이션은 안 할게요. 어테이션 메커니즘을 이제 이렇게 배웠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오는 게 이제 트랜스포머죠. 트랜스포머인데